맘스 라디오 애청자를 위한 부동산 Q&A. 안녕하세요, 이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네, 지금부터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김유라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맘스 라디오 애청자들이 궁금한 Q&A 뽑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주택에 사시는 분인데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를 놓고 자그마한 농가주택을 전세로 들어가서 전원 생활의 꿈을 이뤄볼까 하는데 주변에서 말린다고 해요. 애들 인생도 생각하라고 하고 아이들은 지금 이제 6살, 7살이라고 하는데 주변에 학교도 물론 없겠죠. 네. 예, 본인이 이제 태워다 주고 태우고 올 각오는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지 않고 네. 전세를 놓고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거나 전세가 올라도 지장이 없잖아요. 삶을 네, 나중에 빽 했을 때요. 네.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요. 아이가 6세, 7세면은 그렇게 들어가기 전이니까. 학업에 목숨 걸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전원 생활을 2년 정도 해보고 나랑 안 맞는다 해서 돌아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쵸. 아직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 고민을 하시네요. 보니까 네. 농가주택에 들어가 살려면 살 때 전세로 살면 좋을지 매매로 농가주택을 사서 들어가면 좋을지도 저는 같이 일단은 농가주택이라는 예. 이 주거 형태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전세를 살면서 좀 살아보고. 전세로 사는데 너무 좋다. 그럼 그때 그 동네에서 또 다른 집을 매수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장단점을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분인데요. 장기적으로 다니다 보면은 집 보는 누서이고 급매물 같은 것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딱 날짜 정해진 것이 없어서 보러만 다니는 게 맞는 걸까요? 네? 보통은 어떻게들 하시는지 부동산을 여러 군데 다녀보는 게 나은지 한 군데만 딱 이렇게 집어넣고 매물 나올 때 좀 연락을 달라고 하는지 이렇게 급매물 구하는 법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이제 집을 싸게 사고 네. 싶으신데 뭐 당장 이사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날짜 정해진 거 없이 보러만 다녀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저는 예스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그거죠. 우리 집 뭐 저 건너 단지에 시세보다 한 2천만 원 싼 금매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부동산을 다니지 않으면 그 금매물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평소에 그냥 쉬엄쉬엄 부동산을 다니면서 금매 있어요? 금매 있어요? 하고 그냥 다니는 거죠. 네. 어느 날 그 매물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가서 내가 가치 평가를 하고 결정을 할 수 있고요. 김유라 저자님만의 특별한 급매물 구하는 팁 뭐가 저는 있을까요? 얘기해도 되나요? 저는 선물을 갖다 돌립니다. 오, 예를 누구한테? 중개사. 공인중개사? 없어. 제가 예를 네. 들면 이 단지의 아파트를 너무 사고 싶어요. 근데 매물이 뭐 많이 나오지도 않고 아니면은 뭐 급매물 같은 건 보통 단골한테 많이 가요. 아는 사람. 그래서 친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분을 가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일단은 선물을 좀 사가지고 가요. 맛있는 거. 같이 이제 밥도 먹고. 그쵸. 그런 얘기 있어요. 양현석 대표, 네. 유명한 일화 TV에서 가끔 양현석 소개했죠. 대표님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 부동산에서 3년간을 점심에 김치찌개를 같이 먹었다는 그 정도로 친분을 가져야지 그렇죠. 네. 좋은 부동산을 싸게 매수를 할 수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집 앞에 있는 중개사랑 친하게 지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세를 살더라도 중개사랑 친하게 지내면요. 세댁 이번에 몇 동 몇 층 이거 되게 좋은 건데 금매할 거 이거 사 세댁 이렇게 어떤 정보가 올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은 네이버에 매물을 올리면요 다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올라오는 금매도 있지만 네이버에 올라오지 않는 금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2억짜리 집이에요. 그런데 금매로 1억 8천에 나왔어요. 네. 그러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1억 8천에 중개사가 시세가 2억인데 충분히 바로 팔 수가 팔리죠. 있죠. 네. 바로 팔려요. 그런 물건은 네이버에 안 올려요. 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손님 이렇게 오면 지금 2억인데 1억 8천에 지금 나온 급한 게 있다. 그러면 팔면 되잖아요.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팔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을 찾기 위해서 한 부동산만 다니지 마시고 맞아요. 조금 더 많이 다니시면 좋은 매물을 그쵸. 구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맘스 라디오 애청자분들이 이제 엄마들이잖아요. 네. 엄마들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부동산에 갈 때요.
막 명품백 메고 막 이렇게 허세 막 액세서리 하고 굳이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상복처럼 하시고요. 아기 하나 업고 가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뭐 제가 아기랑 뭐 있는 아기가 몇 명인데 뭐 집값도 너무 오르고 읍소하시는 거예요. 전세 너무 올라서 힘들다 이렇게 하면은 세대 이제 좀 안타깝다 하면서 좋은 매물을 소개해 주시는 어떤 마음씨 좋은 그치. 왜냐면 똑같은 우리 같은 애기 엄마들이거든요. 실장님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50만 원을 깎은 적이 정말 많아요. 그 50만 원이 네. 그 상승기에 깎기가 쉽지가 않아요. 살려는 사람이 많을 때 저는 아들만 셋이거든요. 그러면 등에 하나 업고 양쪽에 손잡고 가면은 막 저희 지방에서 새댁에 새 넣고 왔다고. 그 전화로 매도자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들 셋인 새댁이 이 집을 사는데 돈 많은 매도자분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좀 깎아주라고 해서 뭐 50이라든지 단돈 100만 원이라도 조정이 좀 돼요. 근데 막 있는 척하고 막 돈 많다고 해봐야 별로. 맞아요. 예, 뭐 우리가 뭐 빌딩 사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땅이랑.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한번 애기 업고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아기가 없으면 좀 애 좀 잠깐 빌려주세요. 세 명 손잡고 업고 이렇게 가서 좀 네. 깎아야 되겠네요. 네. 이분도 이제 조금 전에 소개했던 거랑 약간 연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2년 전에 도곡동 그 비인기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친구가 샀대요. 그래서 네. 갭투자로 사서 2억 5천이 올랐다고 전화가 왔는데 네. 너무 배가 아프답니다. 근데 이제 주변 사람이 잘 되면 좋아야 되는데 좀 배가 아픈가 봐요. 네. 근데 이분은 그냥 열심히 사는데 자기는 이제 뭐 하나 이런 이제 자괴감도 들고 그래서 네. 부동산이 답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그 한 2천만 원 정도가 있나 봐요, 현재. 근데 대학생들이 2천만 원 갭 투자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2천만 원 갭 투자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지금 이렇게 이제 투자에 대한 책이 이분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네요. 나왔잖아요. 그 책 많이 보시면 대충 시스템은 나와 있죠. 전세가 부족한 지역에 집을 사서 전세를 놓으면 전세가 잘 나가니까 뭐 매매는 뭐 3억이면 전세는 2억 8천, 매매가 2억이면 전세는 1억 8천 이렇게 하면 투자금이 아니 지금도 2천만 원 그런 게 들어가죠. 있어요? 그런 아파트가? 잘 찾아보면 있죠. 잘 찾아보면 있어요? 네,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집값이 다 오른다고는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산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니고요. 맞아. 확신이 없거나 내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으면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예. 제 아시는 분이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다운을 쓰자고 한대요. 다운이 이 다운 계약서죠? 예, 이제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를 하는 거고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네. 그리고 또 걸리면 벌금이 나오나요? 이렇게 당연히 물어봤네요. 벌금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보통 다운 계약서를 쓰시는 분은 매도자는 세금을 내기가 싫고 매수자는 솔직히 다운을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높게 사면 살수록 이제 매수자도 나중에 팔 때 세금이 적어야 좋잖아요. 근데 다운을 쓰게 되면 안 좋은 점이 양도 차익이 커질 수 있어요. 내가 낮게 사고 비싸게 팔면 이 폭이 커지니까. 그래서 사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다운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요구를 하고 집이 없고 이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분양권 같은 걸 하게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안 하시면 좋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다음 분입니다. 신랑은 20년 된 아파트라 오를 만큼 올랐다고 지금 팔고 전세로 살다가 떨어지면 30평대 아파트를 사자라는 거고 이분께서는 질문자분께서는 내 집을 팔고 전세로 가고 싶지 않은 이 상황이랍니다. 요즘 부동산에서도 실거주자들은 거의 없고 투자자들이 전세 끼고 사는 게 거의 80-90%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자, 오를 만큼 올랐다. 그래서 지금 전세를 끼고 투자자가 산다는 얘기는요,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지금 거의 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저는 이제 뭘 보냐면, 그럼 이 아파트, 이 해당되는 이 아파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이 질문 주신 분. 이 아파트가 과거 2년 전에 전세가 얼마 올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오늘 이 시점부터 2년 전. 그럼 만약에 여기가 3천이 올랐다. 근데 투자금이 3천이다. 매매가 2억 5천, 전세가 2억 2천인데 2년 전에 전세가 1억 9천이었다. 그럼 앞으로 2년 후에는 전세가 얼마 정도 할까요? 더 오르겠죠. 그 오른 폭만큼. 네, 그냥 저는 평균적으로 네. 지금 3천 정도 올랐으면 네. 그 동네가 3천 정도 전세금을 올려줄 여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강남 같은 데는 전세금이 한 번 오를 때 2억씩 오르더라고요. 우와. 2년에 2억.
그러니까 이 외곽 지역으로 갈수록 집값이 좀 저렴할수록 조금씩 올라요. 그래서 3천만 원 만약에 오른다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죠. 왜? 2년 후에 그게 전세금이 과거의 매매가가 현재 전세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좀 비싼가 싶어도 그치.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20년 된 아파트라도 입지가 좋고 살기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지금 전세가 상승하고 있어요. 저는 제 투자하는 그 모토가 전세금이 이제 꾸준히 오르는 지역.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수요가 그만큼 들어오는 지역이고요. 반대로 자꾸 전라남도 해남을 예시해서 죄송한데요. 해남에 있는 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전세가 가파르게 오르질 않아요. 인구 유입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자꾸 전세가 오른다. 자꾸 집값이 오른다. 그거는요. 살기 좋다는 그 뜻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전국 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요. 그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라면 지금 그 아파트가 투자자가 들어올 정도로 매매와 전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20평대 아파트가 아마 좁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고 전세로 30평대를 쾌적하게 가자 이 추세인데요. 나 같으면 전세를 놓겠어 20평대. 그러면은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갈 거야. 전세금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쵸? 차이가 없겠죠. 그러면 그 집값을 가지고 30평대를 전세를 살겠어요. 20평대는 그냥 가지고 계시고 있고? 여기에다가 내가 집이 좁으니까 그렇다고 무리해서 사기는 좀 그렇고 이런 분위기 같아요. 저 같으면 하나 남겨놓고 전세로 30평대 사는 거죠. 그럼 그쵸. 집값이 오를 때 30평대가 오르고 20평대 같이 오르거든요. 그런 추세를 한번 그것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돈 여유 있으면은 그냥 20평 팔고 30평대 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싫다고 이제 남편분이 전세로 살다가 떨어지면 사자. 그러니까 20평대 두고 그치. 하나는 그냥 이렇게 두고 네, 안전장치 편하게, 안전장치 해놓고 하셨으면 조금만 더 보태서 전세로 30평대 옮겨서. 알겠습니다. A 부동산에서 매물 하나를 사서 수리하고 A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요. 혹시 B나 C 부동산에도 같은 조건으로 내놓아야 되나요? 이게 뭐가 있냐면 네. 제가 집을 샀어요. 사서 이제 전세를 놔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전세가 잘 안 나가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만 믿어. 내가 다 공동중개로 지금 물건 열심히 홍보하고 있으니까 나갈 거야. 이러고 기다려만 합니다. 답답하죠. 막 장동도 가까우고 네.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치. 이런 경우는요 이제 그 중개사가 복비를 양쪽에 받으려는 목적으로 좀 손님을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믿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은 이제 중개인의 목표는요. 복비예요. 정말 중개 수수료? 네, 중개 수수료가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받는 물건을 주로 합니다. B나 C에 똑같은 조건을 내놓아도 되고요. 물론 얘기 안 하고 내놓으면 서운해하세요. 내가 뭐 알아서 해준다고 했는데 굳이 그거를 하냐 이렇게 약간 얄미워 보일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장님 집이 너무 안 나가서 제가 잠도 못 자고 지금 막 대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아는 언니가 있는데 다른 부동산에 좀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소개를 받았다. 죄송하지만 내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물건을 뿌리시는 거죠. 네, 좋네요. 이 질문은 부동산에서 이제 보여주는 이제 집을 구하러 부동산을 갔는데 인터넷에서 이제 보고 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막상 가니까 부동산에서 똑같은 집인데 가격이 인터넷하고 한 차이가 뭐 많게는 한 3천만 원 정도가 난대요. 예. 그새 집값이 오른 걸까요? 아니면 비싼 집만 그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걸까요? 지금 이분이 실거래가를 봤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거래가 신고는 보통 계약서를 쓰고 나서 네네. 6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 실거래가는요. 이미 계약서를 쓴지 네.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는 한두 달 전에 이미 계약서를 쓴 거예요. 과거의 금액이고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한두 달 만에 뭐 1억 오른 단지도 그렇지. 지금 서울에는 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거래가가 상승계는 안 맞는 게 맞죠. 맞고요. 또 인터넷에 있는 금액은요. 이미 계약이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래가 완료됐는데 거래 완료라고 안 쓰죠. 그리고 미끼 매물도 있어요. 좀 손님들의 전화를 많이 받기 위해서 최저가 매물을 써요. 전 되게 황당한 일이 뭐가 있었냐면 너무 전화를 했더니 20평대 금액을 잘못 올렸대요.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면 옆에 분명히 33평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너무 싼 거예요. 자기가 잘못 올렸대요. 잘못 올렸으면 수정을 해야죠. 일부러 그죠? 안 하는 거지. 일부러 안 한 거죠. 그치. 그래서 실거래가가 상승기에는 맞지 않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만약 집을 보러 갔을 때 이게 정말 싼 건지 비싼 건지 판단을 하려면요. 부동산을 그 동네를 싹 돌아보세요. 싹 돌아서 현재 나온 매물 몇 동 몇 층이 얼마인지를 다 적으세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싼 매물이 그냥 싼 매물이죠. 그래서 오늘 있는 매물 중에 고르셔야지 막 저번 달 금액, 그치. 저저번 달 금액, 작년 집값 보시면은 집을 영원히 못 살 수 살 있어요. 수가 없죠. 네. 아유. 그러니까 근데 바로 앞에서 가격 확인하고 갔는데 여기서 한 3천만 원 비싸다 그러면 선뜻 또 이렇게 사기가 또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좀 그렇죠. 힘들 것 같아요. 맞아. 다음 분입니다. 아파트를 장만하려 했는데 빨리 사야 하는 건지 8월 이후까지 기다려서 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던 아파트는 계약 직전에 몇 집이나 취소됐다 하시고 내놨던 매물도 다시 들어갔다고 보여줄 집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네. 왜 8월 이후일까요? 지금 뭐 이번에 6.19 대책이 6.19? 나왔죠. 예. 대책이 이제 뭐 논란이 많지만 뭐 그렇게 세지 않다는 것도 있어요. 투기과열지구는 뭐 지정해야 된다,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 뭐 많은데요. 이제 반응을 좀 시장 반응을 보고 8월에 이제 또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지금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뭔가를 보고 기다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택을 실거주를요, 실거주 주택을 투자용 대상으로 보시면 이제 항상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거주해야 되는 대상을 빨리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락할 확률보다 항상 상승이 그동안 많았고요. 그리고 내가 집을 선택하지 않으면 또 다른 차 선택이 없어요. 근데 이 동네가 아니면 나는 뭐 경기도로 갈 거야. 뭐 대전으로 갈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 동네가 너무 한정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8월이 돼서 내 집 마련을 할 확률은 거의 없죠. 희박합니다. 네. 왜?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 많은데 파는 사람이 없으면 100%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네. 그리고 지금 전세를 살고 있대요. 근데 며칠 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광주분이 투자를 샀다고. 근데 이분 질문은 집도 안 보고 그냥 샀나 봐요. 집값이 오를 분위기인가요? 네. 집도 안 보고 집 사시는 분도 있나 봐요. 네. 뭐 투자 멀리서 광주에서 뭐 서울을 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은 몰랐나 봐요. 집주인 집을 파는 거를.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는 또 솔직히 안 봐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래도 이제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꼭 봐야죠. 이것저것 따지셔야 되고요. 이분 광주분은 그냥 투자로 사신 분인가 보네. 네. 그렇죠. 뭐 집값이 오를 분위기인가요? 라고 질문하시면 아무래도 투자 수요가 없는 것보다 있으면은 집값이 오를 확률이 조금 있겠지만 근데 누가 샀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수요와 공급, 주변에 입주 물량이 너무 많다. 그 동네를 선호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안 오를 수도 있고요.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실거주에 너무 오고 싶어하는 지역이다. 그치.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걸 우선형으로 어떻게 할 수 가니까. 있을까요? 미리 뭐 이렇게 뭐 저는 없을까? 네. 이제 인구수 대비해서 네. 혼인 건수를 좀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 무슨 건수? 혼인. 혼인. 네. 우리가 이제 인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냥 결혼해가지고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게 네. 되게 많거든요. 신혼부부는 빌라 살고 싶을까요? 아파트 살고 싶을까요? 아파트 살고 싶죠. 그죠. 가급적이면.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아까 보니까 1000만. 990, 네. 뭐 3만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1000만 인구예요. 네. 우리나라 혼인 건수가 0.5%예요. 정확하게 0.55%예요. 시골로 갈수록 더 낮고요. 이제 도시, 젊은 사람이 많을수록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000만에서 0.5%면 5만 세대가 매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언제 집 전세가 많이 오르냐면요. 2월에 이사철. 그럼 엄마들이 학군 이사철, 네. 학교 때문에 많이 이사를 해요. 자, 근데 2월에 누가 또 집을 구하러 다니냐면 3월, 4월에 결혼할 신혼부부도 같이 그때 집을 구하러. 요즘 미리 집을 네. 구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같이 2월 달에 이사가 좀 많아요. 그리고 여름방 이사철, 7월, 8월. 7월보다는 8월.
자, 8월에 또 어떤 이사 또 보러 다녀요? 신혼부부, 가을 신혼부부가 함께 아, 미리?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이제 입주를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즌에 만약에 입주하는 집이 별로 없다 우리 동네에 그럼 전세가 폭등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서울만 보더라도 5만 가구가 필요하죠, 연간. 네네. 자, 근데 서울에서 만약에 5만 가구가 공급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매년 이제 짓고 있다고 계속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대부분 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때려 부수는 수요도 플러스 알파를 해야 돼요. 멸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만 세대가 5만 쌍이 결혼을 하고 5만 세대가 공급이 되면 쌤쌤이죠. 근데 여기에 때려 부수는 집이 1만 세대다. 그러면 때려 부수는 그 재건축 재개발의 이주 수요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이제 지금 강동구 경우가 굉장히 전세 상승률이 가파라요. 거기 계속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아마 수요와 공급을 좀 더 면밀히 예측하셔서 우리 동네만 보셔도 돼요. 근데 인서울은 거의 지금 집을 지을 땅이 없죠. 부족하죠. 네. 하늘에다 좀 지으면 어떨까요? 지금 층수를 굉장히 높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반대로 이제 공급이 많아지면 지금 떨어질 지갑이 거예요. 떨어지고. 네, 5만 세대만 필요한데 10만 세대를 지었다.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다음 질문 볼게요. 부동산 수익 낼 때는 어떤 것이 좋나요?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네, 빌라 중에서 우리 세금 문제나 월세 등 어떤 것이 나은가요? 작은 평수 생각하고 있대요. 네, 이제 월세 받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그리고 작은 게 이제 투자하기가 마음이 편하고 투자금도 적고 하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다시 질문 드리고 싶어요. 본인은 오피스텔에 살고 싶으세요? 빌라에 살고 싶으세요? 아파트 살고 싶으세요? 전 아파트. 저도 아파트요. 네.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모든 분들이 오피스텔에 살고 싶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오피스텔에 투자를 했어요. 팔아요. 누가 사요? 자,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규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잘 팔릴까요? 하지만 아파트는 내가 금매로 싸게 팔면 누가 사가요? 그치. 그 동네에 필요한 그 수요들이 항상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상승기에 물론 빌라랑 오피스텔도 오르겠죠. 상승기에. 하지만 하락기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아파트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그 기사 보니까 네, 오피스텔이 일반 아파트보다 취등록세도 더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네. 비싸죠.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초등학생 자녀 앞으로 부동산 구입이 가능한가요? 이분은 뭐 집이 되게 많나 봐요. 저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쵸? 네. 이거는 이론적으로 말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우리 아이한테 증여할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갭 투자. 1억짜리 집을 사서 뭐 전세를 9천만 원 주면 1,000만 원 들어가죠. 네. 아이 이름으로 가능해요. 1살짜리 아이도 가능해요. 대신에 내가 아이한테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돼. 내가 얘한테 얼마 증여를 해서 이 돈으로 집을 샀다라고 미리 신고를 하셔야 좋습니다.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내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가 이제 한 5살이에요. 네네. 그럼 아이가 알바해갖고 그 세금 내야 되나? 부모님이 또 계속 내줘야 되겠네. 그렇죠.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네. 네. 이 증여세는 증여세지만 그 세금이나 이제 보유세 같은 것도 어찌됐건 아이가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계속 부모가 대줘야 될 텐데 그것도 나중에 증여세로 계산을 하는지 국세청에서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건 행복한 고민이다. 이론적으로는 네. 할 수 있어요. 이 집은 거의 그냥 1인 1차가 아니라 1인 1집이네. 근데 저는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지금 청약 시장을 보면요,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프리미엄 많이 붙고요. 나 같으면 우리 아이를 무주택으로 계속 유지를 한 다음에 20살이 됐을 때 이 아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지 모르는데 굳이 지금 뭐 집을 사주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 아이가 정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아이가 2살 때부터 막 집이 투기를 했다 이렇게 하면 안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20살 성인이 됐을 때 청약통장 만들어주고 네가 이렇게 어디 청약대 당첨이 될 수 있도록 신혼집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안 하실 것 같은데 뭐 다르겠죠. 그쵸? 마인드가. 정치를 안 하실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막막하대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번 만남에서 그 우리 김유라 우리 저자님을 어제 한번 강의 오셨었나 봐요. 그랬나 봐요. 부동산을 100번 정도 가라고 하셨어요?
네, 네. 오, 구체적으로 그만큼- 가서 뭘 보고 뭘 해야 하는지 예, 좀 얘기를 좀 그만큼 해주세요. 빈번하게 가라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주부들이 마트에 딱 가면요, 이 과자 싸다. 이거 지포 오늘 싸네. 딸기 되게 싸다. 이게 눈에 탁탁 들어오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시세를 깨고 있어요. 그렇죠. 딸기는 언제가 싸고 수박은 어때가 제일 싸고 귤은 이때가 비싸.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명한 어떤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은 언제가 싸고 언제가 비싼지 앞으로 오르는지 몰라요. 왜? 이 패턴을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100번을 가라는 얘기는요. 계속 가면요. 제가 아까 말한 거 뭐 2월달, 8월달에 전세가 잘 나간다. 이런 거를 저는요. 제가 동네 통계. 내가 동네에서 통계 내는 거예요. 뭐 통계 자료 볼 것도 없고요. 뭐 박사님 논문 볼 거 없어요. 우리 동네 보고. 우리 동네는 뭐 공무원들이 많이 살아서 어떤 걸 선호해. 이런 거 선호도 같은 거. 그런 거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보고 그래서- 다 적어놓나요? 네. 메모? 뭐 메모도 하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종시, 제가 사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요. 30평대가 훨씬 많이 올라요. 오. 신기하죠? 네. 보통 수도권에는 20평대가 인기가 좋고요. 많이 그쵸. 오르고.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많이 내려와 살고요. 저희 동네 통에 또 얘기해 볼까요? 아이 셋인 집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 하나인 집보다 다자녀? 다자녀가 많아요. 오. 그래서 정말 신기해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다자녀가 많기 때문에 학교가 과밀학급이 돼요. 자, 보통 계산할 때 아파트 세대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요즘 우리나라 평균 뭐 어때요? 1점 몇 명밖에 안 돼요. 그쵸. 두 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한 명밖에 안 낳으니까 학교는 교실을 요 정도 하면 딱 맞겠어. 하는데 웬일이야? 애가 둘 셋이야. 오. 그러면 이게 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동네 통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많이 다녀서 이제 관심 갖고 또 네. 그 중개업소에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녀서 이렇게 정보를 얻으라는 네, 그런 그리고 얘기였구나. 지금 제가 네. 뭐 강의로 한 얘기, 책에 쓴 얘기요. 실제로 부동산 여러분이 100번 정도 다니시면요. 중개업소에 다 들을 수 있어요. 뭐 옛날에 누가 갭 투자를 해서 어땠고 그치. 이렇게 하면 전세가 안 나가고 뭐 이런 것들 팁을요. 중개 소장님을 통해서 저는 다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궁금한 거요. 나 저 뭐지 김유라 씨랑 좀 상담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것들을 중개업소에 가서 톡 까놓고 얘기하세요. 오, 좋네. 저 여기 투자하고 싶은데 뭐 전세 안 나가면 어떡해요? 여기는 전세가 2년마다 얼마씩 올라요?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사나요?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거기서 해답을 얻으시면 오. 되겠습니다. 야. 지금 DTI, LTV 규제 계속 나오죠. 여러분 이 규제가 내 아파트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소장님한테 가세요. 오. 자, 소장님이 뭘 알고 있어요? 여기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대출을 얼마나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겠다. 제가 예전에 네. 어느 동네를 갔더니요. 전세가 3억이래요. 20평대가. 되게 제 생각에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세가 3억씩이나 하는데 신혼부부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전세자금 대출을 얼마나 받나요? 물어봤더니 안 받아. 여기는 부모들이 좀 잘 산대요. 그런 또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이 다 해준대. 그런 동네가 있어. 어떤 동네는 전세가 2억밖에 안 하는데 다 대출을 받는데 막 1억씩. 전세자금 대출.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여러분 LTV, DTI 이제 이런 변동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동네 통계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직접 다니셔야 되구나. 네, 발로 뛰어야 돼요. 그렇죠. 네. 세상에 그냥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지. 맞아요. 날로 먹으려고 맞아요. 그러면. 네. 공부도 그냥 안 하고 그냥 수능 만점 받으려고 그러면 그 욕심쟁이죠. 네. 그렇죠. 네, 똑같은 것 네. 같아요. 언론과 다른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 분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앞으로 갭 투자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네. 소액 투자를 이제 하려면요. 사실 대출이 들어가지 않아요. 갭 투자는. 대출이 필요가 없어요. 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출 정책 자체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그래도 투자를 한 후에 내가 팔았을 때 그 매수자가 대출이 안 나오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좋은 영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가 이제 막혔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의 투자금, 유동 자금이 어디로 흐를 것인가를 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미 전매가 풀린, 전매가 허용된 이 조정 지역의 분양권들이 앞으로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매물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동산에 문을 닫았어요. 네. 매물을 찾고 싶어도 중개해 주실 분이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합법 물건들이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분양권이 안 되면 인근에 있는 연식이 좀 좋은 새 아파트에 가까운 물건들이 각광을 기존 아파트. 기존 아파트 네. 중에 좀 이렇게 좀 연식이 좋은 것들 각광을 받지 않을까. 자, 세 번째는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서울과 같은 어떤 수도권, 접근성이 매우 좋은 지역의 뭐 신도시라든가 네. 택지개발지구라든가 그런 곳에 지금 풍선 효과 얘기를 했어요. 풍선 효과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규제가 없는 지역들의 분양권. 그렇죠.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투자를 한다면 어디에 무엇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요즘은 사실은 투자자를 위한 툴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요? 여기서 오픈하기가 조금 그런데 네. 이제 전세가 최근에 KB 시세 봐도 나오죠. 전세가 많이 오른 지역이 순위로 쭉 나와요. 1위부터. 그러면 전세가 많이 오른 지역을 쉽게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투자가 되게 서해안 이유가 이런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서 전 전세가 많이 오르고 있는 지역을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매매가 오른다고 예측하는 게 그게 투기예요. 집을 사놓고 올라라. 집값이 올라라. 하지만 전세는요, 오르라고 내가 안 해도 알아서 오르게 돼 있어요.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정확하게. 왜냐면 어떤 세입자가요, 돈을 더 주고 와 비싸게 들어오고 전세 들어가야지. 그치. 와 프리미엄 주고 내가 전세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치, 투자한다고 네? 막 전세 여러 군데 일부러 얻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전세를 막 내가 또 사고 이게 없어. 근데 그렇지. 투자 그러니까 그 매매가는요, 또 사면 오를 수 있어요. 그 투기 세력이 붙을 수 있어서 전세를 저는 이제 안정적인 지표를 봅니다. 그래서 전세가 많이 오른 지역에 분양권도 좋고 그냥 일반 아파트 좋고 오피스텔 빌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본인만의 이게 핵심이네요. 네. 네, 이번에 게 핵심이네. 네. 예,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렇게 몸풀기였고 네네. 여러분 잘 봐두십시오. 예, 본인만의 분석 노하우가 있다면 수요 공급 파악 그리고 희소 가치 있는 부동산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어떻게 찾을까요? 네, 되게 심플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수요와 공급을 파악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지역에 입주한 아파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집값이 하락할 확률이 높아요. 반대로 새 아파트가 없으면 없을수록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결혼하는 세대, 낙권 수요 그걸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집값 전세가 오르면서 집값이 같이 오르겠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포인트입니다. 공급 집이 부족. 없는 지역. 네. 자, 그게 포인트고요. 자, 공급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때려 부수는 게 너무 많다. 멸실이 너무 많다. 이런 데도 같이 오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수요와 공급을 잘 파악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희소 가치가 있어야 돼요. 어떤 희소 가치? 학군. 학군이라고 해서 막 무슨 공부 잘하는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만 있어도 그 아파트는 참 좋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어야 되고 교통. 우리 직장을 가는 교통이 아주 편리하다. 그래서 예를 들지만 해남에다가 집 지은다고 아무도 안 산다니까요. 교통이 불편하고 학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막 외곽 지역에 막 싼 아파트를 찾는 게 아니라 입지가 좋은데 학군도 있고 교통이 좋은 데는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오를 거예요. 특히 여기에 연식이 좋다. 그러면 연식도 좋고 교통도 좋고 학교가 있는 아파트가 서울 시내에 얼마나 있겠어요. 이런 것도 계속 수요층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 책에 2017년 투자 방향을 제가 언급한 게 있어요. 새 아파트와 분양권을 제가 딱 찍었어요. 앞으로 이게 많이 오를 것이다. 왜? 헌것이 많이 올랐고 이 수요가 이제 그 수요가 자꾸 쌓여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내 집만을 자꾸 미루고 계셨죠, 그동안.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사야지 하면서 좀 떨어지면 사야지 한 사람들이 지금 턱끝까지 산 상태예요. 전세가 올려주다 보니까 뭐예요? 2년 전, 4년 전 매매가보다 지금 전세가 더 비싼 거예요. 화가 나죠. 내가 차라리 그때 집을 살 걸.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 어때요? 아파트가 90년대식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때 너무 많이 지었어요. 살기 싫죠, 이제. 25년이 넘어가서 30년 향해 달려가고 그치. 있어요. 근데 15층 이상 아파트 재건축 쉽지 않죠. 인기 지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그런 오래된 아파트들은 사람들이 새 걸로 가고 싶어하는 수요. 그쵸. 그걸 제가 보기 시작했고요. 왜냐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새 거 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빚 조금 내서라도. 왜냐면 빚을 1억을 내면요. 이자가 30이에요, 한 달에. 30이 사실 안 돼요. 근데 30을 내고 제가 새 아파트 있는 지역에 가니까요. 무슨 단설 유치원도 있고요. 뭐 아이 놀이터도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돈을 아끼더라고요. 30만 원 아깝지 않게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뭐가 있어요? 막 공원도 있고요. 막 뭐가 많아요. 도서관도 막 새로 지어주고
그래서 그때 아파트 안에 막 헬스장도 있고 막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주고 사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새 아파트를 제가 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지역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뉴타운 이런데 새 걸로 변모하는 네. 이런 지역은 앞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정부에서 똑같이 생각을 해서 묶었죠. 이제 전매하지 말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 집이 없거나 1가구 1주택이신 분들은 자신 있게 청약을 해서 꼭 당첨이 돼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우리 맘스 라디오의 애청자분들께서 오늘을 계기로 네. 경제 공부와 또 부동산에 관심도 갖고 꼭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 이렇게 터에 또 이렇게 집을 짓고 좋은 곳에서 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맘스 라디오 부자 엄마 되기 프로젝트 애청자를 위한 부동산 Q&A 되게 도움 많이 되셨죠? 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김유라 저자님께 좀 감사드리면서 오늘 함께하는 시간 이것으로 아쉽지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MC 이호선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저자 김유라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 라디오.